네, 지난주 저희가 사실 미래통합당이 이 8.15 광화문 집회에 나오셨던 일부 세력분들과 과연 선긋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조호영 원내대표가 극우라고 하는 분들이나 우리 당은 우리와는 다르다 확실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그 사이에 확실하게 선을 그으셨고 그랬더니 또 이 당원 게시판에 좀 항의가 빗발칠다는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특히 이제 영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뭐 내가 왜 극우냐 뭐 이제 이러면서 항의를 좀 하신다고 하는데 당내 분위기 요새 좀 어때요? 제가 그래서 이럴 줄 알고 제가 한 6년 전부터 제가 방송 나갔을 때 저한테 극우라는 단어를 얘기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강경보수라는 단어를 제가 방송에서 처음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강경보수. 예. 근데 뭐 그게 극우란 얘기죠, 뭐 사실. 근데 이제 이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경보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강경보수 분들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조기 결정론이에요. 빨리 문재인 정부 들어 엎어야 되는데 뭐 왜 이렇게 굼뜨냐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지 못하는 시기에 강성 지지층이 비슷하던 행태랑 비슷하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말하는 지금 미래통합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대선 주자도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그리고 당 정책도 아직까지 탈바꿈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자꾸 무슨 투쟁하러 나가자 이런 것들.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강경보수라고 불리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권 교체에 아까 말했던 내실적인 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많지 않다. 지금 광화문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 그중에 10,000명 붙들고 여러분이 10,000명이 합심해가지고 정강 정책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러면 못해요. 이러면은. 그렇겠죠. 그거는 집단적인 사고나 아니면 집단적인 어떤 단체 행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연필 잡아야 되는 시기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소외됐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고 이번에 당협위원장 뭐 원외 당협위원장 이제 뭐 총선 나갔던 사람 포함해가지고 160명 이상을 이제 교체할 수 있다는 기사가 떴는데 제가 지난주에 하도 이제 그럴 거라고 보이세요? 제가 지난주에 하도 장식이 형이 그 뭐 왜 저 사람 징계 안 하냐는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당무감사 지켜보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지켜보겠다 그랬지. 좌시하지 않겠다. 앉아서 뭐 좌시가 앉아서 보는 거잖아요. 이제 좌시해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서서 보겠습니다. 좌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좌시하십시오. 장식이 형 제발 좌시 좀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앉아서 보고 계시면은 정리를 하면 제가 보기에 딱 기준은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다른 분들은 다 현역이 아니고 원외 뭐 위원장도 아닌데 이제 민경욱, 김진태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 김진태 전 의원을 할 수 있느냐, 날릴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적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약간 이런 뉘앙스가 나오니까 바로 의리 없다 지금 하셨잖아요. 전당대회 때도 나왔고 어쨌든 그때 나왔을 때도 친박, 태극기 이런 분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단 말이죠. 굉장히. 그럼 과연 할 수 있느냐. 저는 김진태 전 의원을 정리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영근대 변호사가 굉장히 그 우리 강경보수 세력의 뿌리를 굉장히 그 얕게 보고 있는데 2명 정도로 축소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 여기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번에 그 이게 보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당무감사의 기준을 얘기하면서 객관적으로 하겠다 이러거든요. 이게 참 당연한 얘기 같으면서도 근데 사실 객관이라는 주관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아니요.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게 지금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수치적인 게 나올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총선 득표율. 근데 여기서 이제 구조적으로 총선 득표율이라는 게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땅 보는 얘기 했잖아요. 우리 보면 그 땅으로선 봅니다. 이 땅이 이런데 여기서 얘가 얼마를 했어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보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불리한 사람들이 뭐냐면 좋은 땅에서 낙선하는 사람들이에요. 민경욱 의원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서 낙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리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땅 보는 과정 중에서 그 득표율 수치를 이제 본다고 했을 때 굉장히 계파별로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특히 이번 김세현 의원과 김영호 의원이 그 물갈이하는 과정 속에서 김영호 의장 물갈이하는 과정 속에서 수도권에 다소 급하게 투여된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몇 분 떠오르는 분들이 있네요. 본인이 당선되지 않았다면은 그 지역의 연고나 뿌리가 굉장히 약한 분들이거든요. 이분 다시 들려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야 원외위원장이 갈리는 게 무슨 뭐 삶에 와닿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이번에 워낙 낙선자가 많고 그분들이 한 4달 전까지만 해도 의원이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죠. 아마 국민들한테는 꽤 큰 명단으로 다가갈 겁니다. 그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뭐 이제 그 당 소속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됐던 건 나 의원 3번이나 했는데 뭐 이제 이런 분도 계셨으니까 그 김태우 변호사님은 이번에 지금 이준석 최고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당무감사 좀 많이 대대적으로 바뀔 거라고 보세요? 싹 깔아버릴 것 같은데. 왜냐면 칼을 준 사람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죠. 칼 휘두른 데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특화된 사람이고 지금 명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야 니들 봤지? 저기랑 잘못 손잡으면 한 번에 무너지는 거 봤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리 없이 이제 그 당부감사 진행될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지율이 지금 계속 또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니 뭐 지금은 이게 무슨 지지율이 뭐 주식도 아니고 뭐 하루하루 오르고 내리는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오를 때는 또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아니 당연히 좋죠. 근데 어쨌든 그 8.15 집회 여파가 8.15 집회 여파가 있고 아직까지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는 확산이 이르기 때문에. 나빠졌죠 사실. 그럼요, 더 나빠졌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그게 진짜 뭐 8.15 집회 때문이다. 뭐 정부가 너무 일찍 방역을 풀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유권자들의 머릿속에는 이 8.15 집회, 사랑제일교 이게 강한 이미지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지지율 빠진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토요일째 아침 조간신문에 보도됐더라고.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쉽지 않을 거다.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이거 한계가 있단 말이야. 빨리 선을 그어야 된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럼 제가 그 얘기 하고 있을 때 이미 인터뷰 진행되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뭐 이제 방송상으로는 우리가 늦은 것 같지만 동시간대였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인터뷰 시간이나 저희 방송은 동시간대입니다. 그렇죠. 저는 몰랐어요 그 인터뷰를.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는 거 그 정도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일 거예요. 그리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 고민은 있죠. 왜 무슨 고민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목요일 날 보수 진영의 여론을 선도하는 언론은 누가 그래도 조선일보입니다. 그렇죠. 목요일자 조선일보에 한 면이 다 광고가 나왔어요. 봤어요? 이준석 못 봤죠. 제목 미래통합당에게 묻습니다. 조선일보 안 했던 것 같아. 찾아보니까 보고 없더라고. 밑에 있어요. 목요일 날 목요일자에 밑에 막 여러 단체가 연합해서 냈거든요. 네네네. 그 단체 낸 사람들 중에 이름 제가 딱 들어온 이름 하나 있어요. 서경석. 그러니까 이제 보수 단체에서 지금 8.15 집회에서 선을 긋으려고 하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게 사실은 일종의 미래통합당 고민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자 조선일보하고 금요일자 조선일보의 그 오피니언欄에 기명 칼럼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신문사 논설 주간의 주필들이 본인 얼굴이랑 이름 내고 무등무 칼럼 하는 거 톤이 달라요. 목요일자 칼럼의 내용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 잘못한 거 쭉 나오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15 집회가 그 문재인 끌어내리자 이거 하려고 니들 한 거지. 근데 니들 해서 결과 어떻게 됐냐? 문재인 대통령 살아났다? 이거 어쩔 거야? 이겁니다. 금요일자 조선일보 김영 칼럼의 취지는 뭐냐면 미래통합당 의리 없다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보수 진영의 어떤 여론을 선도하는 조선일보에서도 김영 칼럼의 결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건 뭐냐면 헷갈리고 있군요. 헷갈린다기보다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것, 내부적인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현실의 문제니까. 그럼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저는 목요일자 칼럼이 맞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난주 토요일자 그것도 아마 조선일보 인터뷰일 겁니다. 조선일보 인터뷰의 톤이 맞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톤. 아니 뭐 거기랑 우리랑 뭔 상관이 있다고. 그건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우리 길 갈 겁니다. 이게 맞다. 왜? 선거는 냉정한 겁니다. 지금 뭐 그렇죠. 대구에서 굉장히 죄송한데 대구에서 유권자들이 뭐 지금 뭐 보니까 문자 메시지 당원 게시판 항의 밑받치고 뭐 탈당한다. 우리가 그거냐. 뭐 그분들은 섭섭할 수 있죠. 그럼 다음 대선 누구 찍으실 건데요? 이거 굉장히 냉정하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대선을 이기는 팀은요. 자기 핵심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는 후보와 당은 절대 대선 못 먹습니다. 확장성이에요. 진보 정당도 마찬가지고 보수 정당도 마찬가지고 확장성을 가지고 중도 유권자들한테 소구한 세력이 항상 이겨왔어요. 그건 뭐 명확한 겁니다. 제가 이 당무감사에서 또 약간 주의 깊게 보는 게요. 지금 뭐 민경욱 김진태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원래 그 지역위원장이 중요한 게 당협위원장이 중요한 건 총선 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공천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래요.
총선 멀었습니다. 다음 총선 전에 아마 한두 번 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당협위원장이 의미를 갖는 데는 서울하고 부산이에요. 예. 특히 이제 부산은 또 잘 모르겠는데 서울.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5대5로 돼 있어요. 그 후보를 뽑을 때. 뭐 미스트롯 방식 한다 그러지만 그건 확정된 게 아니고 현재 규정상으로는 미스터트롯 뭐 PD를 만났다면서요? 그렇죠. 당원이 어쨌든 50이고 이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누가 갖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이번에 서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을 당협위원장으로 추천하는지 보면 누구를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분들을 하려고 할지 저는 아마 약간 보일 것 같아요. 일단 그 얘기가 나와서 신 변호사님, 정근택 변호사의 보수 진영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해도를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비서실장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저게 어느 정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게 김종인 위원장은 항상 제가 언급하기만 시험을 앞두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히 이제 그 서울시장이 당면한 중간고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대선까지 이어지는. 자, 후보 선출 과정에서 굉장히 이번에 의미가 있는 것이 이번에 그 어쨌든 당원들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 전당대회도 사실 당원표가 꽤 많은 편이거든요, 비율이. 그런 것처럼 이번에 거기에 아마 향배를 볼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될 것이다. 자, 지금 그 얘기를 하셔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안철수 대표의 이름이 또 조용 원내대표가 거론을 했어요. 같이 할 수도 있다. 뭐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이든 뭐 확장력도 있고 선거 치르는데 훨씬 도움됐다. 뭐 도움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 이제 또 홍정욱 전 의원까지 SNS에 그동안 즐거웠다. 이거 참 알 수 없는 그 거꾸로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뒤에서부터 얘기를 하면 홍정욱 의원은 헤럴드 미디어를 팔았잖아요 지금. 좀 됐어 판지 그래도. 네, 뭐 하여튼간에 그러면서 뭐 그동안 즐거웠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헤럴드 미디어 매각하는 것까지 이제 엮어가지고 이제 다시 정치로 복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물론 뭐 헤럴드 미디어 운영 과정에서 이런저런 평가들은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 정리하고 사람 뭐 300 몇 명에서 200 몇 명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기업 가치 올려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전형적인 기간과 관계없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비싸게 파는 사람 숫자 줄여서 나중에 기업 가치 올려서 비싸게 파는 전형적인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냐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홍정욱 의원은 우리 보수 보수를 지지하는 이런 분들 우리 보수 생각을 이제 그냥 우리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분들이 수신제가 추격 평천화를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신제가가 안 됐다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되게 사실은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쉽지 않다. 홍정욱 의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실제로 만약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 그 따님 문제랑 그다음에 헤럴드 미디어를 이렇게 매각하는 과정 요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뼈아픈 지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일단 안철수 대표는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미래통합당이 잘 봐야 되는 미스터 트롯 방식 뭐 이런 거 있죠. 그 전에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 때 2016년 총선인가요? 그 2012년 총선인가? 슈퍼스타 K 방식으로 청년 정치인들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성과가 있었냐? 당의 정치적인 역량과 성과로 축적이 돼서 남아있느냐 하면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한 이벤트성으로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해요. 야잘살처럼. 그렇게 좀 진지하게 스스로 후보를 육성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트렌드에 그냥 잠깐 영합하는 방식으로 뽑는 거는 많은 유혹을 걷지만 성과로 남지 않는다. 우리 현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얼마나 정치를 지금 오랫동안 준비를 잘 하셨어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벤트성으로 하면은 오랫동안 정치를 준비한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서울시장 선거 생기 전까지는 대선 구도를 이야기하면서 미래통합당의 가장 핵심 전략 중에 하나를 묘사할 때 보통 보면은 안철수는 출마 안 시키고 심상정은 출마시킨다가 저희 전략 기본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것인 게 뭐냐면은 결국엔 표가 갈라지는 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면은 그래도 당선인 표가 좀 모자랐지만은 결국 안철수 플러스 김문수 대 박원순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와서 결과론적으로 안철수 플러스 김문수 대 박원순이었으니까 우리가 진 걸 알고 있지만은
지금 아직까지도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그 선거를 바라보면서 안철수가 안 나오고 그때 홍정욱이 대신 나왔으면 어땠을까? 박원순 대 홍정욱 1대1로 붙었으면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는 그렇게 단순 합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또 바꿔 말하면 선거가 어차피 결과론이기 때문에 홍정욱 의원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는 그냥 그래서 제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그래서 제가 홍정욱 의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아까 안철수 대표에 대해 러브콜을 주호영 의원이 공개적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건 안철수 후보가 뭐 서울시장에 나와라 이런 것보다도 안철수 후보가 또 독자 출마의 의지라든지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도 서울시장 후보라든지 아니면은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다른 메시지를 내거나 해가지고 선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저는 조금 생각이 통합까지는 안 가더라도 연대까지는 마무리해 주시면 제가 말씀. 왜냐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서울시장 후보를 내기 어려워요. 예, 다 본인 안철수 때 본인 나가지 않는 한. 하지만 그렇지만은 뭘 할 수 있냐면 연대한다. 아니면은 본인 측에서 뭐 예를 들어 선대 본부에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이제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형태로는 연대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판을 만드는 정도까지는 아마 소통합 형태로 서울시장 전까지 이루려고 하는 게 주호영 대표 생각이 아닌가. 그런데 그건 주호영 대표 생각이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약간 다를 겁니다. 그분은 안철수 대표와 과거에 약간 좀 그 척을 졌던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국민의당 대표로 있었던 안철수 대표와 상당히 날선 어떤 지점이 있었는데 김종인 대표가 한 번 그렇게 좀 본인과 좀 틀어진 사람에 대해 가지고 긍정을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진지하게 안철수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오판이고요. 못 이깁니다. 미통당 연합 후보로 나와서 안철수 후보가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연합 후보로 세 당명에 국민 들어간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장시경이 다 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약간 이것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못 이길 거고요. 다만 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하나의 정치적 포석으로서 밑자락을 까는 거라면 그거는 뭐 의미 있는 정치적인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주호영 대표가 뭐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 당신 들어와서 우리 후보 될 수 있어 경선하면 이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총선 때도 안 갔는데 내가 지금 지방선거 때 공천 준다 하면 같이 까네요. 근데 공천권이 주호영 원내대표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끝까지 밀당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안철수 대표가 뭐 합당을 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보면 싹 매끄럽게 된 경우가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답을 잘 안 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합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분당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항상 잘 말끔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것도 그냥 나 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할게요. 이 얘기를 딱 시원하게 하고 김종인 대표가 그래 한번 해봐. 내가 줄게 하면 되는데 이게 두 분 다 내가 보기에 그럴 관계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방식이 뭐 미스트롯 아니라 뭐 다른 방식이 된다 해더라도 이게 그 행간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두 분이 만나니까 너무 선문답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제가 그래서 모범 답안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아까 우리 당무감사랑 엮어서 얘기하자면요. 제가 애들러서 말했는데 득표율이 낮은 사람들 이분들이 지금 서울에서 굳이 따져보자면 안철수계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있죠. 와가지고 이제 보수 진영에 정착하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구조적으로 이제 국민의당에 활동할 때 호남 출신 인사들이 많은데 기존의 당 조직과 결합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자, 그럼 일반적인 당무감사라면은 예를 들어 홍준표 대표나 아니면은 김병준 위원장이 주도하는 당무감사라 그러면은 이분들 잘려야 돼요. 예. 근데 그래서 당무감사에서 이분들이 안 잘리게 된다라고 했을 땐 안철수 대표에게 봐라. 너 와가지고 나중에 대선이나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해볼 만한 우리가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당신 쪽 그 측근들을 우리 일단 남겨줬다. 만약에 이번에 실제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득표율대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정리된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서울시장 선거고 이거 뭐 대선이고 내가 들어가봐야 할 수 있는 게 없다. 국물도 없겠네라는 생각 들면은 필사항전 모드 및 아마 고춧가루 모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뭐가 정치적으로 얘기가 되려면 뭐가 이렇게 딱
까놓고서 얘기해야지. 내심을 딱 이렇게 얘기를 맞춰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는 항상 화법이 철수야 놀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 줄 아세요? 이런 식이에요. 저런 드루킹 같은 사람 만나 진짜. 철수야 놀자 그러면 그래 놀자. 지금은 공부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분이라서. 옛날 유명한 얘기 몰라요? 뭐 돼지고기를 먹을까 소고기 먹을까 이러면 회 먹으러 갑시다. 뭐 아니 근데 지금 일단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인사들의 이제 이름을 안철수 대표 가장 좋아하는 라면은? 몰라요. 국민과 함께라면. 나 약간 이런 거 불안했는데. 아니 진짜 했던 말일 텐데 그거. 정치인의 유머. 최악입니다. 자 안철수, 홍정욱 그러니까 이게 다 어쨌든 다 외부 인사 얘기만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미래통합당 후보가 없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거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필승 카드라고 하면 외부에서도 끌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당내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필승 카드 하나 있어요. 얘기하면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네. 내가 만약에 공천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전 유승민 전 대표 불려서 서울시장 내보냅니다. 난 그럼 100% 이길 것 같은데. 싫어요? 친한데. 대선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유력 대선 주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이가 없네 진짜. 저라면 당내에서 찾으면 유승민, 당 밖에서 찾으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본인들의 의사는 상관없이. 김동연. 저보고 하라고 내 마음대로 그냥. 그러니까 개인 의견이시니까. 근데 우리 유승민 전 의원님은 좀 이 대구에서 좀 벗어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지난번에도 사실은 나는 유승민 전 의원이 수도권으로 나오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 같은 개념이에요. 대구에서 활동한 사람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개혁 보수적 이미지가 있어요. 수도권하고 중도층 그다음에 젊은 유권자들한테 그래도 미래통합당의 리더들 중에서 가장 호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좀 확장성에 있어서는 서울에서 승부 본다.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가 나이가 젊은 편이에요. 그래도 다른 주자들에 비해 그죠? 광갑이 넘었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 그러면 서울시장 하고 그다음 대선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시간 여유는 아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당 생각하고 유승민 전 대표의 미래를 생각하면 내년 서울시장 한번 도전해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대선 바로 가려고 그럴 것 같고 그건 안철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민의 지점은 거기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도 지금 비싸게 팔라고 그러겠죠.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국민의당 만들어가지고 의원 둘 데리고 현역 지역구의원들 비례대표 공천하면서 그 욕먹 3명이에요? 3명이군요. 3명 같이 이루고 있는데 서울시장으로 내가 갈 것 같아? 대선 후보에서 비싸게 팔라고 하겠죠. 그건 뭐 정치인의 기본적인 어떤 그 욕구 같은 거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누구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하고의 뭐 그런 것들은 일종의 밀당 과정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뭐 딱 가시적으로 나올 수는 없죠. 이제 찬바람 슬슬 불고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면 그러면 이제 뭔가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쨌든 저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늦가을에도 이 얘기를 또 할 수 있어요. 할 거예요. 아마 올 겨울 내년 이제 올 겨울 찬바람 싱싱 불고 연말 연초 돼 봐야 이제 마지막에 그 뭐 극적인 타이어 반임이 나오는지 뭐가 나올 거고 아마 안철수 전 대표는 서울시장 나갈 때 나가더라도 미래통합당에서 순순히 자기를 후보로 추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고 들어가서 경선하면 경선을 어떻게 바꿔도 쉽지 않다는 것도 알 거고 그렇다고 보면 예전에 우리 박원순 시장 나올 때 2단계 경선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박영선 의원 나오고 두 사람 1대1 붙는 아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여의도 연구원에서 사실 이거는 좀 그건데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제 그 서울시장 대비해 가지고 과거의 전략가 중에 좀 에이스급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결국에는 2012년 선거나 이럴 때 이제 이기는 선거할 때 전략가들을 데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번 총선 앞두고 여의도 연구원의 모습을 한번 제가 묘사했던 적이 있는데 데이터 막 마사지되고 이런 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인정하는 제 전략가들이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기는 선거 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을이나 겨울 넘어가면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무수한 여론조사를 붙일 것이다. 네, 아주 많은 시나리오를 놓고 예를 들어 캠프 꾸린 같은데.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에서 김태형과 현근택이 붙으면 어떨 것인가? 내가 이기지. 이런 것들. 여기는 둘 다 경기 동이잖아, 둘 다. 철저하게 고향이 아니야. 여기는 서울 사람이니까 다르지. 여기까지 일단 듣고 진지하게 두 분이 반응을 하시네. 둘 다 왜 이래? 나는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어디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아니 웃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두 분이 갑자기 죽자고 봐야 되니까 이게 그죠? 저희가 진짜 이번에 한번 그 유튜브 댓글로 시청자분
분들한테 물어보죠.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로 현근택 대 김태현 나오면은 누구를 찍을지 댓글로 지금 달아주십시오. 유튜브에서는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입니다. 네, 오늘 이제 민주당 당대표 선출이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오늘 경쟁을 펼치게 될 텐데 일단 네 분께 짧게 여쭤볼게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이낙연. 자, 오케이. 그리고 저는 이낙연 될 것 같고요. 네.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네. 믿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거 특정 후보를 돕고 있는 입장에서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박주민 선본이죠. 노코멘트로. 네, 한 분은 노코멘트. 아니 근데 당 내에 계시니까. 그럼 박주민 추미애 한 편이에요? 아니 좀 여기서 꼭 이런 거 하지 마 좀. 아니 제가 여당 계보를 몰라가지고 모르는 척하기는. 근데 맨날 내가 너 보고 저 박근혜 퀴즈라고 얘기 안 하잖아. 그거는 그래. 박근혜 퀴즈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는. 박근혜 퀴즈 괜찮아? 추미애 퀴즈보다 낫지. 자. 진정하시고. 좋습니다. 아우 좋다. 이렇게 하자. 허리 한 방씩 그냥 훅훅. 저쪽도 셌어.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캠프에 계시니까 한 분은 제외하고 세 분은 일단은 이낙연 의원이 역시 이제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망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기고도 망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쭤볼게요. 그것도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들으셔야 될 얘기인 것 같고. 그럼 2등은 누가 되실 것 같으세요? 2등? 그냥 김부겸. 김부겸?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원래 이낙연, 박주민, 김부겸 이렇게 예상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이 사태. 그러면 전당대회가 붐업이 안 되잖아요. 안 됐죠 이번에 사실. 아마 저 박주민 의원이 그 붐업을 통해서 치고 올라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박주민 의원은 2등까지 갈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붐업이 안 돼. 그러면은 기존에 할 수가 없으니까. 언더독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냥 기존에 있는 조직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래도 김부겸 전 장관이 오래 정치를 했고 전국 조직도 가지고 있으니 그렇죠. 거기가 좀 더 유리할 수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의원이 아주 수월하게 상당한 표차로 그냥 무난하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낙연 의원이 만약 지금 전당대 열기가 붙고 막 연설하고 막 이렇게 막 붙으면 당선되더라도 표차를 크게 내지 않으면 불안한 거거든요. 저거밖에 안 났어. 근데 아마 지금은 아무도 선거운동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낙연 의원은 자가격리인데 김부겸 전 장관하고 박주민 의원이 막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냥 온라인에서 유튜브 정도 하는 정도지. 그래서 이제 뭐 대권 토론에도 이제 온라인 인터뷰로 해가지고 토론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제일 보고 싶었던 게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의원이 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 박주민 의원이 어느 정도 선전하느냐고 보고 싶었어요. 제가 의미를 그렇게 뒀잖아요. 결국 그러면 친문 열성 지지자의 표가 어느 정도 되냐? 반대로 5.18년 기득권의 세력이 어느 정도 공고하냐를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박주민 의원의 득표율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꼭 보고 싶었는데 제 기대가 이제 조금 그거를 판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저 놓고 있는 그 두 팩터들을 검증할 수 있는 판이 안 돼 버린 거죠. 선거운동 자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번 판에 이제 민주당은 분리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대표랑 최고위원을. 근데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명 뽑다 보니까 좀 당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후보도 끝까지 정신줄 놓지 않거든요. 뛰어볼만하다. 왜냐면 마지막에 뭐 변수하느라 갑자기 튀어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저는 당대표 선거 오히려 최고위원들의 개별 발언을 묻혀버린 측면이 있다. 이분들이 언론에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와의 갈등 관계로 이렇게 나온 경우 많고, 전 그래서 대표 선거에서 적어도 당의 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다투는 것은 좀 없었다. 그래서 그게 흥행에 좀 안 된 이유긴 한데. 저는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이 든 성배일 것 같긴 하다. 확실히 그 생각이 드는 게 이낙연 그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징검다리로서 당대표 역할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하고 나가지고 내 조직 구축해 놓은 다음에 바로 이제 그 7개월 뒤에 사퇴해가지고 대선 행보로 가야 되는 그런 국면인데 지금 이렇게 대선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랑 이제 약간 좀 엇갈리는 그런 크로스되는 상황이 일부 조사에 나오는 상황에서는 급격하게 그런 어떤 시나리오 자체가 이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어쩌다 보면은 이번에 김종인 호와 이제 결국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맞붙어야 되는데 부산시장은 제가 봤을 때 용을 써도 이기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패하게 된다면은 이건 대장으로 나가서 지게 되면은 대선 행보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표도 물러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그게 아마 그래요.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낙연 의원이 대표는 될 건데 대표되고 딱 일주일만 좋을 거예요. 일단 전당대회 얘기는 뭐 결과 나오면 우리가 좀 더 그걸 놓고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재명 지사가 결국 이낙연 의원의 목표가 대선이라고 보면 결국 이거는 이준석 최고 얘기했듯이 이거 찍고 대선 가려는 건데 과연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민주당의 최강의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눈에 띄는 게 눈에 보여요.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재명 지사는요 모든 이슈에 답이 있습니다. 이건 왼쪽으로 가야 돼. 이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건 가운데로 가야 돼. 근데 이낙연은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냥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일단 그래서 그럼 그 얘기를 하죠.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의 지금 이런 뭐 대결 구도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아니, 경쟁 구도.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이슈에 대한 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어떤 큰 이슈에 대해서 이낙연 의원은 확실한 자기 생각과 논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전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이재명 지사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 정책이나 모든 사람이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찬성했으면 반대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논증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재명 지사는 답을 내고 나름대로의 논거가 있어. 나는 이러이러해서 재난기본소득 다 줘야 생각한다라든지. 근데 이낙연 의원은 좀 최근엔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냥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가 지도자로서 상당히 결격사하다. 지금 당장 2차 재난지원금 가지고 지금 또 이야기가 한번 이야기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 이낙연 이낙연 이코노믹스라든지 이낙연 교육 정책이라든지 또는 뭐 그것 중에서 가장 대표 나는 교육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경제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통일 대통령이 될 거야라든지. 뭔가 이미 떠오르는 게 없어요. 탑 오브 마인드가 없어요. 딱 이낙연 하면 떠오르는 게 엄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떠오른단 말이죠.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엄중히 지켜보는 대통령을 바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일단 스토리도 있지. 기사회생한 스토리도 있죠. 그다음에 정책이 이제 그 기본 소득 그다음에 이제 기본 주택 얘기 나왔잖아요. 그쪽 물어보니까 기본 주택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쪽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다음은 뭐냐? 그랬더니 기본 시리즈를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본 의료, 기본 교육 해서 근데 내가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야, 그 네이밍이 90% 아니야? 그렇지. 네이밍이 90%야. 근데 그 네이밍에 철학이 담겨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네이밍 자기가 딱 이재명표로 해서 네이밍을 해서 쭉 끌고 나가는 대표적인 정책들이 있는 거죠. 아니 그거 대표적인 인사가 안철수 대표인데 왜 깠어요? 그럼 새정치. 그건 내용이 없잖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철수야 놀자고. 4차 산업혁명. 저 문제를 미래통합당에 있는 잠룡들도 저 깊이 새겨야 돼요. 사실 지금 이슈가 되게 많은데 소위 말하는 미래통합당의 지도부 잠룡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자기의 철학과 어떤 정책들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유승민 전 대표입니다. 개혁보수. 제일 잘했어요. 근데 총선 이후에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혀 거의 외부 활동 안 하죠. 그 언론 노출이 없어요. 뭔가 그래서 그렇지. 그런데 그 외에는 지금 활동하신 분들 중에서 자기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나는 이건 이렇게 생각해. 욕하려면 욕해. 나는 이게 내 정책이야. 라는 철학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거 상당히 문제다. 지금 가장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원외로 나가신 민경욱, 김진태 이런 분들이 제일 얘기를 많이 하고 자꾸 연결시키지 마세요. 현역 당협위원장인데 왜 자꾸 그렇기 때문에 좌시하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좌시하라고 제발 좀. 지금 최근에 안철수 전 대표가 그래도 좀 안철수 대표가 그래도 결국 이제 야권의 달인 후보처럼 서울시장 후보 얘기도 나오고 대선 후보 얘기도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기 시작했거든요. 진중권교수의 대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안철수 대표의 자기 목소리에 대한 한계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있는데 그럼 내가 되면 뭐 할 게는 아직 없어요.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1년 동안 범보수 진영에서 할 일이다. 결국 그걸 못해서 저는
지난 탄핵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보수 진영이 이슈 겪었기 선점 때문에 자체에서 조금 힘들으셨다. 그렇죠. 이슈 선점도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기 색깔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리스트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수 진영에서 아젠다 발굴하는 역할을 저랑 하태경 의원이 꽤 많이 했었어요. 네네. 이거 쫓아다니면서. 근데 스타일리스트는 아젠다랑 함께 뜹니다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지사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아젠다를 잘 받아먹은 거거든요. 본인이 발굴을 잘했고 또 근데 그런 경우는 있는데 지금 보수 진영인 사람들 예를 들어 하태경, 이준석이 이렇게 쫓아다녀가지고 젠더 이슈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이미 한번 트럼프로서 입증되었던 PC 이슈,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면은 잘 내재화를 못 시켜요 보수 진영인 사람들이. 그건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편하게 정치를 해온 게 있어가지고. 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승리 시나리오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계 표와 더해가지고 거기에 약간 젠틀한 걸 좋아하는 보수 진영 사람들 표와 지역 기반의 영남 표와 요거 버무리면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단언코 그분 만날 때마다 하는 게 뭐 세상이 바뀌었다. 그거 합집합해도 안 나온다 이제 우리 이길 수 있는 표가.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번 총선에 나간 사람들, 총선에 처음 나간 사람들 중에 저랑 얘기해 보면은 아직까지도 시대 모르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도권에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우리가 유리하지. 어이구야. 이게요. 8년 공천한 거야. 2012년 선거까지만 해도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관성에서 2012년의 생각으로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업그레이드가 안 된 사람들이 선거에 나간 적도 있어 이번에 보면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 화이트 칼라층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본인에 대해 가지고 지지를 할 거라 생각하고 선거를 치르면은 완전 다른 생각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젠더 이슈라든지 아까 말했던 뭐 PC 이슈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젊은 세대 표를 얻으려면은 젊은 세대가 젠더 이슈에 대해 가진 관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 60대 아까 환갑 넘은 정치인들한테 어쨌든 아무리 그분이 평소에 개혁적인 의미를 비춰졌다 하더라도 물어보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뭐 여자들이 항상 손해보고 살았지. 이 관점에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분들이 과거 사회에서 이제 활동하는 시기에는 그게 맞을지 몰라요. 성차별이 심했고 이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다른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슈 발굴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이슈는 많아요. 이슈는 많고 얘기할 사람 많은데 결국 누가 얘기하냐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건 지지율이에요. 차기 대선에 대한 지지율.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있다가 빼달라 해서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쪽에서 누가 나온 사람이 좀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낙연, 이재명 이렇게 어쨌든 뭐 보편 그러니까 전부 줄 거냐, 뭐 선별로 줄 거냐 이걸로 이제 이슈가 나누고 그러니까 여기에 어찌 보면 이제 미래통합당 측 스피커는 없는 거죠 지금. 지금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이런 현상은 저는 앞으로도 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얘기는 할 수.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별 영향 없잖아요. 우리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저희 지금 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30만 뷰 찍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봤어요? 기사난 거? 이게 아니라 이게 주도하는 이슈를 주도하는 게. 그런데 저는 뭐 지금 하면 두 분의 관계가 꼭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 분은 이제 뭐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한 분은 또 뭐 경기지사를 하면서 본인의 길을 해갈 텐데 결국은 전체 파일을 키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당내에서 파일을 키우고 논쟁을 만들어가고 이슈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꼭 뭐 대립 지점으로 볼 건 아니다. 두 분이서 선의 경쟁을 해나간다 그러면 저는 뭐 이슈를 계속 주도해 나갈 수 있다. 저는 뭐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는 여기서 요거 한 가지 할게. 그 세 명의 이제 그 민주당 전당대 후보 나온 사람들 중에서 이 세 사람 다 제가 봤을 때는 윈윈할 수 있는 부분 좀 있어요. 1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되고 잘하면 돼요. 2번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 이번에 2등하면요. 다음번에 만약에 전당대회가 만약 아까 말했듯이 서울시장 선거 후에 또 치러진 상황 생기면은 굉장히 유력 후보가 돼요. 아니면 또 이제 대선 앞두고 당대표가 그렇죠. 그런 상황이 생기죠. 바뀌어야 되는 또 상황이 세 번째 박주민 2등 한다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하려면 박주민 한다고 그래야지 캠프에 계신 분은 박주민 의원 2등을 하든지 2등과 아주 근소한 표로 떨어지는 상황 발생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장 경선이란 아주 유리한 곳에 올라갈 수 있게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거 다 지금 셋이 좀 조용히 선거 치르고 있는 게 최고위원은 그런 거 없어요. 최고위원 선거 나온 분들은 떨어진 망신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나머지 이 대선 그 대표 후보 3명 같은 경우에는 윈윈 할 수 있는 구석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세 번째 후보인 박주민 후보가 윈을 어떤 식으로든 해가지고 우리 현근택 변호사 잘 돼야죠. 그 몇 가지 변수가 아직도 대선까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이전에 MB가 당선될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소위 그 당시 그 정동영 후보가
굉장히 약했고 실제 본선이 예선 같은 본선을 치렀죠. MB와 박근혜 두 사람이. 예. 그러면서 정동영 후보가 사상 최저 득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고 그랬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이낙연, 이재명 2명밖에 안 보이는데 어차피 본선에는 1명밖에 못 나가거든요. 1명이 나간다면 실은 뭐 김태현 변호사님은 어차피 51대 49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젠다나 정책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라고 하는데 밭 깔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사람도 못 만들어낸다면 저는 다음 대선이 그 예선이 본선 같은 대선이 되고 그 예선이 본선같이 치러지고 51대 49가 아니라 7대 3이나 6.5대 3.5 선거가 될 개연성도 없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네? 우리가 쓰리. 예, 그렇죠. 그럴 수 있대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MB하고 박근혜 둘이 붙었을 때 정치 그때 봐요. 정치 음모론의 끝판왕은 역지사지에서 이제 시작하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지점에서 돌출 발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굉장히 들이받는 듯한 모양새가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이번에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친문 겨냥한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어쨌든 또 얘기가 조금 있었어요. 기본소득에 기본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이견이 굉장히 강하게 노출되고 이런 걸 보면서 지금 호사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정동영 후보 얘기가 나왔기 때문인데 정동영 후보가 그때 어떤 선거를 나왔었냐면요. 노무현 정부 말기에 열린우리당으로 다시 정권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주류 세력과 약간 다른 모양새로 비주들을 포섭해가지고 후보로 나오고 열린우리당 갈아치워가지고 대통합민주신당 만들어가지고 김종인 위원장 끌고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 시나리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그때 노무현 정부가 겪었던 위기 정도의 어쨌든 정치적 위기를 겪는다고 한다면은 그런 모양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세판 짜자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음모론이긴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 음모론이죠. 아니, 제가 여기서 이제 봤을 때 뭐냐면은 죽이는 건데. 51대 49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갑자기 음모론이 아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만약에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보다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면은 그 틀이냐? 그러니까 친노 친문의 더불어민주당이냐? 아니면 이름을 갈아 끼우고 새로운 모습의 새로운 당이냐 그렇게 하면서 또 새로운 세력을 끌어들이고 이런 중도 성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이고 대선 전략은요 제가 그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정동영 후보 약간 시나리오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기획자들이 그렇게 기획하고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눈에 보이는 방향성이 여러 가지일 것이다. 제가 뭐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정부가 안 되길 바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본인 대선 나가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뭐 찢어지길 바라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 뭐 그런 일은 절대로 없고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도지사직 유지하면서 후보로 나오겠죠. 그러면 만약에 뭐 대권 후보가 되면 나가는 거고 안 되면 아마 지사를 한번 더 하든가 이렇게 할 것이지 제가 보기에 나가서 뭐 따로 만든다. 지금은 저희 당이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유도 없고. 지금 민주당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당원 숫자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꼴을 굉장히 형태를 단단하게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요? 정당 학자들도 새롭게 평가하고 있어요. 정당론 하는 학자들도. 좋습니다. 뭐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 듣고 이제 슬슬 마무리할까요? 끊어주지는 않을 건데 누가 하나 후보 올라왔을 때 본선에서 표가 어느 정도 결집되냐 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재명 지사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 이재명 지사 대 김경수 지사로 봅니다. 저는 구도를 저는 이낙연 의원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럼 결국 이제 친문 대 비문의 대결이 되는 건데 거기서 당을 쪼개져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은. 다만 그 표들이 얼마나 그 경선에서 격화됐던 그런 것들이 대선 본에서 얼마나 그냥 100% 다 흡수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51대 49 제가 왜 7대 3 저는 왜 동의 못하냐면요. 지금 있는 지지율 합치면 7대 3이지. 뭐 8대 2지. 9대 1까지도 갑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보세요. 최근에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봐도 정권 유지론과 정권 교체론은 비등비등해요. 의석수와 상관없이. 그렇다는 얘기는 어차피 내년 이제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대선 본선의 경선판이 일어나서 저 미래통합당 쪽 후보가 보수 후보가 결정이 되면 글로 쏠린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음 2년 후에 대선도 비등비등 승부가 될 거다. 뭐 이긴다고 얘기 못하지만. 그런 논리로 당대표와 대선 후보를 했던 분이 홍준표 황교안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만으로는 51대 49는 쉽지 않다. 그때는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선에 대한 후보가 누구든지 간에 당 지지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판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고 물론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해볼 만하다.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우리 앞으로 계속 얘기합시다. 그래요. 지난테 가진 의미 뭐냐면은 그거는 오른쪽에 짠맛을 가진 사람으로 대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가운데에 좀 순한 맛으로 있는 사람으로 정하면은 중도 흡수가 가능해요. 그거는. 자 일단은 뭐 요즘 그러니까 이 주제는 아마 올해가 끝날 때도 할 거고. 그렇죠. 내년 이맘때도 할 겁니다. 매주 아이템 없으면 그냥 하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각별히 오늘 또 뭐 바로 이제 방송 마무리할 때니까 다들 저를 포함해서 마스크부터 챙기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서 한 주간의 또 정치 이슈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열리는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야기도 다음 주에는 만나서 짧게라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근택 신장식 김태웅 변호사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